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또 열심히 이것저것 일하시면서. 아니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정말. 물론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연말이 가까워올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아쉬움 11월이라는 때문이겠죠. 뭐. 11월이라는 게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다는 게 지금 맞아요. 느껴지십니까? 가는 세월이 그러게 아쉬워서.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뭐 한 올해 초에 세웠던 목표 달성 퍼센트 뭐 이런 거. 금연? 금연은 오, 뭐 이거 박수 달성했고. 쳐야 돼 진짜 이거는. 와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금연이라는 것이. 오호, 위험한 원래 발언이네요. 위험한 금연 발언. 제일 힘든 목표 중에 하나고 힘들죠.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지만 또 나와 우리 가족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그 어깨 또 갑자기 노력하는 올라가죠? 거죠. 갑자기 어깨가 의미가 넓어지죠? 엄청 부여되는구나. 열심히 가족의 노력하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예, 아주 바람직한 일을 생각하고요. 자, 사실- 부부 변호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넘어가시죠. 자, 오늘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화제의 판결은 보험사가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사고 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다면 보험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어떤 사고인지 조금 더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이 사건 2021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21년 한 아이가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예. 도로에서 넘어져서 이제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그 보험 회사에 이제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어린이 보험에 예. 가입된 상태였는데 그 해당 보험이 이륜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또 이륜차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그 약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하고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이 상해의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안 하고 그냥 넘어져서 다침 이렇게 기재를 하고 예. 처음에 이제 응급 초진 차트에는 이 전동 킥보드 사고라고 적힌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제외하고 보험 청구 서류를 내서 이제 오.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고 실제 이제 보험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사 고소 조치가 된 것이죠. 예. 아하. 일단 전동 킥보드 그러니까 이륜 이 자동차 맞나요? 이륜차는 이 보상을 못 받는다라는 걸 알고 이걸 전동 킥보드를 싹 빼고 네, 네.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 다친 네. 겁니다라고 보험사에 제출을 했고 그렇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거죠. 네. 네. 어쨌든 보험 설계사 그 과정에서 이 아이 어머니와 함께 뭔가 네. 우리가 공모했다고 하죠. 네. 공모했나요? 한 건가요? 이거? 네, 그런 것으로 보여요. 이제 설계사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이런 약관 내용을. 예.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도 어느 정도 이게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고의적으로 누락을 한 거죠. 전동 킥보드로 인한 허허. 사고라는 부분을. 보상을 어쨌든 보험사는 해준 거고요. 네, 예, 맞습니다. 보험금 해줬습니다. 받은 거고요. 뭐 입원 치료비라든지 비급여 주사비, 수술비 이런 274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 그래요. 자, 이에 대한 이제 1심과 2심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그 예. 이유가 보험 설계사와 아이의 어머니가 예. 전동 킥보드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일부러 좀 은폐하고 사고 내용을 조작해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예.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예. 이게 항소심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험 설계사가 아이의 어머니에게 안내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죠. 이게 무슨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상 제외가 되는지,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사고가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전혀 몰랐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설계사가 설명해줬다면 알았을 거잖아요. 근데 예. 설계사가 설명해줬는지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고의가 이유로, 아니다. 예, 고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속일 고의가 없다. 몰랐는데 뭘 어떻게 속이느냐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가 됐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렇죠.
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거예요. 무죄가 나왔어요. 네네. 예.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좀 뒤집었다고요? 예, 대법원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피해자가 피해 보험 회사예요. 네. 보험 회사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이른바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사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보험 사기죄의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험 설계사와 아이의 어머니가 사고 원인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뭐 조작까지 한 것은 우리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예. 뭐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거는 보험 사기를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망행위 우리가 이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그러니까 취지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완전히 핀트를 다르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심하고 2심에서는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 잘해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거를 보상 못 받는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냐 없었냐 이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예. 대법원에서는 설명 의무를 했든 말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 원인 자체를 거짓으로 꾸미고 진료 기록을 삭제한 건 명백한 속임수인데 설명 의무하고 관계없이 이건 사기죄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은 거죠. 예. 예. 그럼 이게 사기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사안에서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니까 사기죄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보험금 관련된 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아, 그런 법이 있어요. 네, 별도의 법률로 있어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네. 어허. 처벌 수위는 좀 어때요? 예, 아무래도 형법상의 일반 사기죄보다는 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제 형법상의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보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징역형에다가 벌금형도 같이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습범은 또 가중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다 이제 보험 사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더 이제 가중해서 처벌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특별법이라서 이 보험 사기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이 법을 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최근에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도 교통 법률을 좀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죠. 그래서 배달 기사 A 씨가 순천시 일대에서 차선 위반을 하는 차량들을 보고 있다가 나오면 여기 없이 그러니까 차선 위반을 했다라든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가지고 얼른 접근해서 딱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고의로 넘어진다든지 주변에서 그러면 비접촉 사고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수법으로 약 12회에 걸쳐서 3,1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고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최근에 우리 뭐 순천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방금 설명했지만 이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라든지 어쨌든 교통법규를 좀 위반하는 차량이 보인다 싶으면 거기 가가지고 일부러 들이받거나 살짝 비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해서 타내는 그런 방법들 사기가 전형적인 케이스죠. 어쨌든 교통법규를 좀 위반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걸 노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과실이 명백하다라고 보인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방 통행인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골라서 뭐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받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유형의 사기들 굉장히 뭐 흔한 일들이죠. 이 교통사고 보험 사기 같은 게 진짜 많이 좀 들어옵니까? 사건으로도 이런 관련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저희한테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면은 보험회사 기망해갖고 보험금 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요. 사기를 치고 어떤 이런 배짱이 있지라고 하지만 실무상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요. 네.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비접촉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제 뭐 상대방이 넘어져서 사고가 나잖아요. 예. 그때는 뭐꼭 차량에 접촉해야지만 다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놀라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갑자기 주행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갑자기 고의적으로 넘어진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예. 일단 뭐 조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CCTV나 블랙박스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사고들이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적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사기가 좀 의심이 된다고 하면 이제 예. 수사를 의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또 보험 사기 관련한 화제의 판결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라전 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 토크. 현직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5명에게 4년에서 8년의 중형이 선고됐고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2021년 말 이후 4년 만인데 지난 시간 살펴본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일부는 바로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정치권 내에서도 계속 이 관련된 뉴스가 네.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배임죄를 그래도 없애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이 판결 1심 재판부 판단부터 좀 볼 텐데요. 판결문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일단 이게 기소되고 4년간 공판 절차만, 그러니까 재판이 열린 횟수만 190차례 와. 정도예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이제는 결심 공판을 한 이후에 한 4달간 정도의 이제 그 판결문 작성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판결문 분량이 목차하고 별지를 포함해서 74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와. 판결문이 740. 사실 뭐 쪽이면. 740쪽짜리 저희가 책 한 권도 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법전 이런 거 좀 그 그렇죠. 정도 두께가 아닐까, 그 이상이 아닐까. 그만큼 기록이 복잡하고 뭐 관련자들도 많고 뭐 증거도 많았다는 얘기겠죠. 예, 이 사건 내용 간략하지 않지만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대장동은 이제 판교 신도시 남쪽 끝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이제 개발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뭐 노른자위 땅이다라고 이제 불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 2004년경부터 이거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잘 이제 표류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예. 이제 성남시는 그 산하의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2015년 7월에 성남의 뜰이라는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개발 사업을 다시 본 궤도에 올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성남의 뜰은 납입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예.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통주 1%를 김만배 씨,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 이제 대주주인 이제 여기서 1%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란 건 뭐냐면 이런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들과 그 이제 유동규 씨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그 기획본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약 7,88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라는 그것이 바로 개발 비리 의혹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이게 뭐 오래된 네. 이야기이긴 하지만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대장동 사건 좀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1심이 나왔는데 우선 피고인들 5명이 법정 구속이 됐고 중형 선고됐습니다. 자, 방금 이름이 나왔던 뭐 유동규 씨, 김만배 씨를 포함해서 어떤 피고인들이 어떤 처벌을 어떤 혐의로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들 전원이 모두 법정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한 명씩 좀 살펴보면 우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예. 8년, 벌금 4억, 추징금 8억 1,000만 원. 그리고 김만배 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그리고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변호사 징역 5년,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모두 굉장히 강한 중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그러니까요. 좀 하나씩 혐의를 뜯어서 보면 근데 예. 혐의가 워낙에 많고 피고인도 많지만 혐의도 많아요. 그래서 예. 좀 간략하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일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 관련해서는 피고인들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그냥 뭐 이 사람들 잘해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판결 자체에서 이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한 건 아니고 이유에서만 무죄를 선고한 건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대장동 사업 예상 개발 이익이 4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이상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으로 피고인들이 뭐 자기들이 착복한 액수를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특경가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일반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죄가 아닌 무죄죠. 그러니까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니라 일반 형법상 배임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거고 이게 일반 배임죄랑 이게 어쨌든 같은 배임죄지만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액수에 따라서 그렇게 액수. 5억 원 이상의 경우에 특경가법으로 가는데 네. 일단은 이 피고인들이 착복한 어떤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예. 명백한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배임 행위는 맞는데 예. 뭐 그 피해액을 좀 특정하는 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반 배임죄로 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처벌 수위가 이제 특경가법으로 가면 가중 처벌이 되는 건데 일반 형법상 배임죄로 갔으니까 좀 가중 처벌을 덜 받게 되는 효과는 있었겠죠. 덜 받은 게 징역 8년, 징역 4년, 뭐 네. 이런 식, 징역 6년,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이라는 거죠. 물론 배임죄만 가지고 지금 판결 받은 건 아니고 예, 여러 가지를.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피고는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다 무죄가 선고가 됐고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그리고 이것은 유동규와 정민용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부정처사 후 수뢰 유동규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배임죄에 이미 흡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됐고요. 예. 그리고 유동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휴대폰을 버리도록 지시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유죄 선고가 됐고 예. 김만배 씨 관련해서 뇌물공여죄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죄 김만배 씨와 남욱 씨 유죄 판결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김만배 씨 유죄 아니 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도 지금 힘드네요. 들으시면서도 아유 막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흘러가는데 이게 하실 너무 것 같아요. 많아서 뭐 무슨 뭐 유죄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연루된 사람을 좀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유동규라는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그 사업 구조를 짰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일단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나왔고요. 자 그리고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로서 그 민간 쪽 대표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간 핵심 인물인 예. 것이고 또 그 남욱 정영학 씨는 함께 이 사업을 했던 변호사랑 회계사인 네. 네. 거고 정민용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 출신 변호사. 네. 사업 실장. 전략사업실장, 투자사업실장, 팀장 네. 출신으로 또 사업 구조 설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5명이 일단 중형을 받았고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예. 자, 이 징역형 말고도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 벌금 선고도 됐잖아요. 이 추징금이라는 게 어쨌든 범죄로 얻은 돈을 다시 좀 뱉어내게. 내놓아라 뭐 이런 성격의 예, 그렇습니다. 큰 그러니까 거죠?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이나 물건을 국가에 돌려내도록 하는 그런 금원인데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 8억 1천만 원. 예. 이제 김만배 씨가 굉장히 큽니다. 428억 그러니까요. 165만 원.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37억 200만 원. 이 정도 추징금이 지금 선고가 됐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좀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추징은 사실은 이제 벌금처럼 형벌의 한 종류는 아니고요. 예, 벌금은 형벌입니다. 예. 징역형과 같이 형벌의 한 종류이고 추징금은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 등을 돌려내도록 하는 건데 예. 아까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8억이 산출된 근거는 예. 이러한 어떤 범죄 행위로 취득한 돈으로 아마 산정된 금액이 이 428억인 것이고요. 그리고 전민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뇌물을 받은 걸로, 그러니까 남욱
조국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걸로 그래서 그 금액이 한 37억 정도로 이렇게 밝혀져서 그만큼을 또 추징하겠다. 그리고 별도로 또 벌금도 선고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검찰이 계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이 4,800억 원이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재판부는 이제 아까 잠깐 좀 나왔는데 이제 예상하는 개발 이익, 대장도 사업을 통해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인데 예.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1,822억 이상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포기했다라고 이제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이 제시한 뭐 4,800억에 달하는 손해액과는 좀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차익이 한 1,822억 정도라고 이제는 재판부에서는 봤기 때문에 그 이 금액을 전부 같은, 인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략적인 이 사건 개요를 좀 정리를 해봤고 처벌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 대통령이기 것이죠.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일 수도 그게 있죠.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선 일단 언급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워딩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이재명 전 징상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재명과 정진상의 배임 사건은 재판은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 또는 가담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논외다. 그러니까 예. 이제 판단 자체를 안 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 판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떤 이 사람들의 책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이 확인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관련자들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뭘 잘못했고 유죄가 됐다라는 틀이 나와서 이 부분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현 대통령의 재판에도 이번 1심 판결이나 앞으로의 판결들이 영향을 분명히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대장동 이제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게 2022년 대선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본류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나왔고 또 명시적으로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그 정무조정실장이 윗선으로 지목된 것은 아니나 어쨌든 그 별개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예.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이제 팽팽하고요. 그리고 이 740쪽에 달하는 판결문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 390번 정도 언급이 된다고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판결문에도 좀 애매하게 좀 연관이 된 것처럼 언급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사실까지는 몰랐을 것이다라고 또 언급된 부분도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뭐 불리한 판결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죠. 두 분 보시기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뭐 수치화해서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방금 그리고 이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이재명이라든지 정진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름이 390번이 그렇죠. 나왔고 판단은 유보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계속 언급됐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우선은 성남시의 수뇌부와 민간업자 간의 구조적인 유착이 있었다. 그리고 시장 재선과 사업의 이익이 일정 부분 맞물려 있었다는 점은 이 판결에서 일단 인정이 됐어요. 물론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썩 그렇게 달가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의 직접적인 지시나 금전적인 이득이 명확히 입증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했다거나 지시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가 없고 또 물론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진행될 것이냐 이 판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전 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재판의 재개 여부 자체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뭐 그럼에도 배임죄를 폐지를 이제 할 것이냐 민주당에게 이런 공격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일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가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항소에 합류한 사람 좀 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선고 직후에 가장 먼저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예. 그 당시 이제 선고 직후 법정 안에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구두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는 하는데 아직 뭐 정식으로 항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다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이 사건은 결국엔 또 다시 또 항소심에 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 연관이 되어 있느냐, 뭐 또 그리고 이 배임액을 어떻게 또 산정할 거냐, 그리고 그 이익 구조는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해서 여전히 다투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서의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현 대통령의 관련성이 네. 얼마나 있는 것인가 또 그 손해액이나 이익 환수 구조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맞습니다. 뭐 네. 그리고 또 수뇌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 것인가 이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다퉈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언제쯤 항소심은 또 기간이 근데 다만 얼마나 항소심도 늘어날까요? 예.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가 이제 그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뭐 그 길게 재판을 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구속 기간이 또 이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쨌든 내년이겠죠. 지금 얼마 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있을 항소심 판결도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사건 개요부터 1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